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4강이고요. 금융론 이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5번부터입니다. 35에서 40번은 주택연금제도인데 법이 매년 바뀌어가지고 피곤해요. 이제 이걸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2, 3년?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문 속에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예요. 자, 35번은 영모기지니까 일반적으로 모기지 하게 되면은 돈을 1억을 가령 빌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갚아 나갑니다. 이렇게 상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죠. 그런데 대출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연금처럼. 그래서 영모기지입니다. 대출을 받고 나중에 상환해 가는 거. 만약에 1억을 다 받았다 그러면 마지막에 집 팔아서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주 이용 대상은 노후생활 자금 조달 고령층이고, 2번 대출 방식은 연금처럼 이렇게 매월 대출해 주는 거예요. 영모기지 활성화로 주택시장 거래량이 늘고, 이제 이거 팔아야 되니까 일정 기간 지난 물건으로 나옵니다. 상속 안 하고. 그러려면 이제 정보 제공을 해야 되니까 정보 효율성 제고. 4번 신청자의 미래 상환 능력 및 신청 시점까지 신용 기록이 중요한 거는 모기지예요. 이거는 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집만 담보 잡혀서 대출해주고 나중에 집 팔아서 가져가면 되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부채 규모는 기간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겠죠. 자꾸 대출 받아 나가니까.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건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쓰기 때문에 금융기관 안전한 거죠. 보증서 끊어주니까. 그래서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심사를 하면은 이걸 은행에 통보해줘서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 연금 대출을 해주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도를 빠르게 보면 대상자는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공동소유인 경우는 연장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공동소유인 경우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하다. 확정기간 방식은 이건 종신 방식이고, 확정기간은 5년 받을 거냐 10년 받을 거냐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이제 부부 기준이니까 연소자가 55세에서 74세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주택 보유는 부부 기준 1주택이고 합산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상기 외에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주택은 9억 원 이하.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입니다. 그리고 신청인 소유 및 거주를 해야 되고, 대출한다는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이 되고, 이자는 CD나 코픽스 금리에다 가상금리를 더하고, 보증기한은 종신 방식, 소유자 배우자 사망 시까지, 확정기간 방식, 약정된 기간까지. 그런데 이제 종신 방식에서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이 있는데, 혼합 방식은 미리 일시불로 좀 받고 나머지는 연금처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확정기간 혼합 방식도 같은 개념인데 10년, 15년, 20년, 25, 30년 이 기간을 선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연소자의 연령별로 선택을 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인출한도는 50%,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다. 5억이다. 그러면은 2억 5천 내 수시 인출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만 이제 확정기간 방식은 의무적으로 인출하도록 되어 있다. 5%. 인출 용도는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인출하면 안 되죠, 이거는. 네. 그죠? 그리고 월 지급 산정 기준은 연소자 기준으로, 연금 지급 종료 사유는 당연하죠. 사망하거나 채무 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추가 근상 설정 불이행 등, 소유권 상실, 확정기간 만료 이렇게 되면 종료가 된다. 상환 방법 및 금액, 가입자가 언제든 직접 연금 지급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어요. 이때 수수료도 없어요. 부모도 사망 시 상속인 등의 상환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해서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크다면 남는 건 어떡하냐? 이게 대출한 거잖아요. 대출 받은 거.
1억 받았는데 집값 1억 5천이다. 5천만 원 어떻게 할 거냐? 상속자에게, 채무자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2억을 줬는데 주택 팔아봤자 1억밖에 안 돼. 그럼 1억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상속자에게 별도 청구 없어요.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아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했잖아요. 여기에 청구를 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자, 보증료는 초기 보증료 1.5%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고, 연 보증료는 이제 보증 잔액이 이제 있을 때 0.75%를 매월 납부한다, 잔액에. 세제 혜택 등이 있고, 종신거주, 종신지급이 보장된다. 오래 살수록 유리합니다. 자, 36번 틀린 것은 했어요. 자, 5번만 보죠. 이건 다 설명드린 거니까. 2주택 소유자는 어떠한 경우든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 가입된다 그랬죠. 네. 자, 37번, 이것도 4번이 틀렸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 혹은 약정된 기간까지 대출금 상환이 금지된다 해서 틀렸죠. 언제든지 중도 상환이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38번. 한국주택금융사 연금제도 틀린 거. 23회 기출문제가 이제 법이 좀 수정해 놓은 건데요. 1번이 틀렸어요.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 해서 틀렸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설명드린 거고요. 39번입니다. 39번도 5번을 보시면 5번.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주택연금 채권, 항상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은행은 예를 들어서 2억을 주고 집값이 1억이면 여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면 1억을 손해봐야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40번입니다. 이것도 2번을 보면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소자가 만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연장자 기준, 연장자만 60세 이상이면 되겠다. 이거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과 59가 있는데, 그죠? 당연히 두 분 다 60, 65 이렇게 하면 다 해주는 건데, 연장자, 공동소유인 경우에 한 명만 60세 이상이어도 된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연소자 기준이 아니라, 연소자 기준이면 이거 안 되잖아요. 되게 해주려면 연장자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기타가 이제 세 문제가 있습니다. 41번은, 뭡니까? 41번은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국민주택기금. 이것도 단반 보기로 해요. 2번을 보면, 국토부 장관 운영관리하고 총괄수탁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은행일 수도 있고 국민은행일 수도 있고 매년 바뀌긴 하는데, 일정 기간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닌 거예요. 우리은행이었는데 뭐 국민은행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취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여기하고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은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이 수탁을 하고 기금 조성을 해서, 요즘 뭐 복권도 선전하고 그러던데 그죠? 복권 자금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건설자금,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그래서 저소득층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 42번입니다. 주택 신용보증과 주택 분양보증이에요. 1번 주택 신용보증, 2번은 주택 신용보증은 그 담보 능력이 부족한 수요자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신용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건데, 먼저 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도금 대출을 해줘요. 사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주는데, 왜냐하면 이용자가 집이 없어서 집을 사야 되는데 내게 아니잖아요. 중도금 다 내야 내게 되잖아요. 소유권이. 그런 거죠. 지금은 짓고 있고 담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그러면 금융기관에 보증 신청을 하면은 여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중도금 대출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주로 이제 주택 신용보증이고, 1번은 그 내용이고, 2번은 종류. 저는 이제 중도금 보증을 말씀을 드렸는데, 2번 지문에서는
전세자금, 모기지, 건설자금 보증도 한다 이거고요. 자, 3번은 주택 분양 보증이에요. 이 주택 분양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주택보증 흡수해서 작년에 출범한 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예를 들면 집 짓다가 이거 부도 나버리면 중도금 내던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래서 분양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4번 시행사 등이 사업계획 승인받아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이 20세 이상인 경우 주택 분양 보증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그 청약자들은 안전하게 나중에 건설회사 부도 나더라도 안전하게 분양을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 주택 분양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이. 43번입니다. 부동산 금융 25회 기출인데 쭉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1번을 보면 이거는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실 내용이에요.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라 이건 CR리츠, 즉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2번 질문은 주택연금, 3번은 코픽스, 그죠? 코픽스 금리에 관한 설명. 자, 그리고 4번은 고정금리, 5번은 변동금리에 대한 상식적인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장은 여기까지고 2장으로 넘어왔어요. 2장은 부동산 증권론이에요. 증권론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자산 유동화 제도에 관한 내용이죠. 제도적 측면에서. 이 자산 유동화는 이 자체로는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걸 바탕으로 MBS,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 그런 제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자, 자산 유동화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이것도 설명을 먼저. 자산 유동화라는 것은 금융기관 또는 일반기업,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성 자산. 비유동성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게 유동화, 현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은 가령 자동차 할부 채권이다 그러면 3년 걸리잖아요. 자동차, 오토론, 자동차론 3년 걸쳐서 돈이 들어오고, 금융기관도 자, 모기지, 주택저당채권 이런 건 보통 20년이잖아요. 10년, 20년. 20년에 걸쳐서 원리금이 상환되고. 근데 이게 딱 묶여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잘못해서 위기가 오면 외환위기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장에서 판매하자. 판매하기 용이한 형태의 증권으로 바꾸어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유동화라고 한다. 자산 유동화. 이것은 보유자산 직접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확보하고 자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잠시 후 특수목적기구 설립해서 여기서 이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동화 기구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유동화 자산을 양도받아서 이를 증권으로 만들고 그 투자자에게 발행해서 투자자는 거기서 이자 수입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산 보유자, 가령 여기서 자동차 할부 채권. 그러니까 뭐 여기 자산 보유자선 A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B 은행. 은행은 이제 모기지일 거고, 여기는 오토론, 이건 모기지론. 이러한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자산을. 이거 3년에 걸쳐서 혹은 뭐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빨리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냐. 이걸 유동화시키자. 투자자한테 직접 팔면은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동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양도를 합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기, 여기 양도를 하고 여기서 사버리는 거예요. 이 유동화 기구는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의 회사에 그냥 넘겨버리면서 여기에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부실하고 여기가 부실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깨끗한 채권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신용 보강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꿔간 사람들 돈 안 갚아. 자동차 산 사람들 돈 못 갚아.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부실이 생기면 위험 채권이 되는데 거기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가령 신용보증기금에서 뭐 부분 보증 50% 보증해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자산 유동화 증권이 발행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자가 있으니까 그 이자 수입을 얻기 위해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 유동화 기구 SPV에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있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혹은 신탁업자도 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동화 전문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1번은 지금 설명해요.
지금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고 전부 맞는 거라서 4번이 답이에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자산 유동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보유자산의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자산의 실질 양도, 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기구 설립, 유동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못하네요. 원리금 상환 등이 자산 유동화의 주요 특징이다 해서 지금 보신 그림에 있는 거고. 2번 주택 저당채권, 분양대금 채권, 부동산 임대료 유동화 대상이에요. 전부 다. 3번 금융기관의 경우 보유주택 저당채권을 매각하면 보유주산 감소로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했는데 지금 이 자산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위험자산이란 말이에요. 위험이 있는. 이거를 양도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개선돼요. 이거를 부의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장부에서 사라지는 효과다.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겁니다. 위험자산을 팔아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자산 보유기간의 신용이 낮아도 여기 신용이 낮아도 여기서 신용보강을 하기 때문에 자체 신용도를 높여서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5번 부동산 개발업체는 브릿지뱅크를 이용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증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해서 바로 다음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여기가 이제 뭡니까? 뒤에서 문제 이 5번은 3번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해요. 3번 문제. 자, 이겁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화 증권은 지금 여기 시행사가 있어요. 시행사. 이게 사업주죠. 사업주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 싶은데 말이죠. 은행에서 못 빌려준대. 그러면 잠깐 다리 좀 놔주세요. 그래서 브릿지뱅크예요. 대출을 실행해 주시면요. 이걸 가지고 여기 특수목적 회사에 넘겨서 이거를 투자자한테 판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예요. 여기 이자율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아먹기 위해서 이걸 사는 거죠. 요 과정은 이제 증권회사 등이 이제 일괄 주관회사가 돼서 해서 투자자한테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고. 얘가 페이퍼 컴퍼니니까 자산관리에서 업무 수탁회사에서 다 요거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이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에 5번 질문을 다시 보면 이해가 가시죠? 브릿지뱅크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3번 문제를 보시면 19회 기출인데 1번 부동산 개발 PF-ABS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말이 이해가 가시죠? 네. 자, 2번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출 실행하고 대출 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에서 매각해요. 대출 실행하고 대출을 이걸 매각해서 이쪽으로 넘겨서 투자자한테 다 넘겨버린 거예요. 3번 너무 어려운 게 나왔는데 ABCP는 이거는 뭐냐면 기업보험은 보통 3개월짜리예요.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은 이건 뭐 3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ABCP는 이게 틀렸어요. 상법에 적용을 받아서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ABS를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발행하니까 발행을 너무 자주 해주니까 특히 저축은행 등에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저축은행 사태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건데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행을. 자산유동화 법률에서. 그러니까 이제 변칙을 쓰게 된 거예요. 3개월짜리로 계속 차한 발행하면 되겠다. 이건 상법에 적용을 받는 도관채 그냥 막 뽑아내듯이 3개월짜리 ABCP 발행해서 여기 판매하는데 그럼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냐? 차한 발행 또 하는 거예요. 3개월마다 계속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상법에 적용을 받는 그 도관채라는 말이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꾸로 돼 있다. 3번이. 4번 PF-ABS는 장기죠. ABCP보다 이런 내용이고 5번 부동산 개발업체는 PF-ABS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3번, 4번이 좀 어려운 지문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4번부터 19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MBS죠. 자산 유동화 증권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중요도는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매회 나오진 않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나오다가 최근에 좀 드문드문 나온다든지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매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나오는 문제형이 너무나 뻔해요. 그래서 좀 참고하실 거는 저희 문제집 수준이 조금 어렵다. 이번 제가 금융기관에 있어서 그런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일부가, 아주 일부가. 자, 4번을 보면은 저당채권 유동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이 그림이겠죠. 자, 기억이 이거예요. 기억이 이거고, 그 다음에 니은이 유동화 기간이고, 이렇게 됩니다. 기억을 자산 보유자.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 가령 주택 저당채권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보유자고, 이 자산 보유자고, 여기 니은은 이제 일로 넘겼죠. 주택 저당채권을 일로 넘겨서 유동화 기간인데 이걸 발행하잖아요. 주택 저당증권에서 발행기간이라고도 한다. 2번 1차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에 관련된 것은 여기 대출 기간이 다 모두 관련돼 있죠. 기억이고. 3번 현재 니은의 역할 이걸 담당하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예요. 그래서 MBS를 발행하고 있다. 자, 니은의 신용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상품은 MBB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유하고 있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채권 발행해서. 그걸 MBB라고 하는 겁니다. 5번 기억은 보유채권을 니은에 매각하죠. 니은은 여기다 매각할 수 없는가? MBS를 할 수 있어요. 이걸 MBS 수합이라고 해요. 여기서 영업하고 여기다 넘겼다가 다시 MBS를 받아서 갖고 있으면 돼요. 재무구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하는 건데 이걸 MBS 수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팔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그래서 1번, 4번을 보면은 5번이 정답이 틀린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1차 저당 시장은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이에요.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죠.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입자는 주택 매수자죠. 그래서 을 설정하고 그래서 어떤 자산이냐면 모기지. 모기지는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번역합니다. 원래의 기초 자산을 주택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죠. 주택 저당 채권이다 모기지. 두 번째 2차 저당 시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유동화 기간이 양도받아서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증권 길게 풀었으면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증권 너무 길어서 숨 넘어가니까 딱 줄여서 주택 저당 증권. 얘는 주택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증권은 모기지 백 시큐리티즈 해가지고 MBS 이렇게 이제 읽는 겁니다. 약어로. 그래서 주택 저당 증권 MBS 모기지 백 시큐리티즈죠.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증권 이걸 줄여서 주택 저당 증권이다. 기초 자산은 주택 저당 채권, 파생 상품은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에 대한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2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이다. 2차가 아니라 1차였고 저희 그림을 보시면서 하면 2번 대출기관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MBS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은행이 자기가 스스로 SBC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3번 주택금융사의 높은 공신력. 이게 주택금융사가 공신력이 높기 때문에 발행 비용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증을 안 받고 자체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요. 비용이 준다는 것은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4번 발행기간은 일반적으로 특징과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가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그러면 상품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기 20년, 이자율 3%, 뭐 하여튼 이런 비슷한 거 딱 풀링해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발행해야 이게 현금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겠죠? 4번은 틀린 거예요. 자, 5번 저당 유동화는 1차가 아니라 2차 저당 시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를 풀기로 하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제다 옳은 것. 자, 1번 주택 저당 채권의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하기로 하죠. 집합으로부터 이게 이제 하나가 아니라는 거. 차입자가 수없이 많은 차입자, 저당풀이라고 하는 거. MBS를 발행할 때 기초 자산인 주택 저당 채권과 얘가 이제 만기가 20년이면 여기서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할 때 20년이어야 하는가? 얘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CMO 다계층 증권을 보면
이거는 만기가 뭐 1년부터 1, 3, 5, 7, 9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양한 만기와 이자율을 가진 상품 만들 수 있다예요. 없다가 아니라. 틀렸고 2번 2차 저당시장은 주택저당채권이 최초로 발행된 이건 1차였고 3번 대출기간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를 통해 유동성 위험을 피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이거 이제 장기간 묶여있는 걸 현금 받았잖아요.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유동화 단기에 현금화 시키는 거 4번이 맞습니다. 5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해서 발행된 MBS 사례가 있었죠. 과거에. 그래서 틀렸어요. 지금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만들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됐고 문제 7번. 7번 효과. 유동화 도입의 효과. 타당하지 않은 거. 1번. 국민 주거 안정. 왜냐하면 자본시장에 돈이 자꾸 밀려 들어와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2번 은행들은 재무구조가 좋아지는데 그걸 BIS 비율이라고 해요. 모기지가 위험자산인데 위험가중자산 BIS 비율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위험가중자산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BIS는. 근데 주택저당채권을 팔면 되면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요. 가중치만큼. 그래서 BIS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거고 3번 MBS는 고유한 수익률과 위험을 가진 자산,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될 거고 4번 채권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용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투자자가 사질 않아요. 위험해서. 5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자금이 주택대출을 잘 해주니까 이제 국민주택기금 등 이런 자금으로는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을 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MBS 효과를 보면 주택금융 확대 공급이에요. 투자자의 자금이 여기서 대출해주는 꼴이 되는 거고 대출기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험자산이 줄어들어서 재무구조, BIS가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기 상대적으로 장기, 상대적으로 저리의 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여기서 대행대출을 시키면서 좋은 조건으로 해줄 수 있고 투자자는 새로운 금융상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등 자금을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8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1번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한다. 여기서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중개기관 혹은 발행기관이에요. 근데 은행에 대행대출을 시켜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대출을 시키게 하고 수수료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하고 2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사들인 거를 보유할 수 있어요.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고 입주자 저축 운영관리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이건 아까 이거는 주택금융공사하고 관련이 없고 우리은행 등에 뭐 위탁하는 거죠. 이게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하는 거 맞고요. 4번에 5번 주택연금 보증은 앞서서 본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업무, 다양한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주택신용보증,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보증하고 학자금 대출 유동화 했었는데 지금은 장학재단으로 이전시켜서 발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MBS나 MBB 발행하고 지급보증해주고 그러니까 자체 지급보증이 가능해요. MBS에. 그래서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외부 보증수수료 안 내도 되니까.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할 수 있다. 자, 9번입니다. 틀린 것은 22에 1번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됐다 했고 2번 뭐 이거는 번역을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약자만 보면 됩니다. 다 번역이 달라요. MPTB예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MPTB는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해서 틀렸어요. 이거는 CMO를 말하는 겁니다. 다계층 저당채권. 그리고 3번에서는 옆에 영어를 보면 MPTS예요. 그죠? MPTS. 자, 그러니까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한 성격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4번은 주택저당담보부채권. 이게 MBB예요.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이다. 번역이 22회 때 조금 통상적인 번역이 아니어서 이거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거였어요. 5번은 다계층 저당증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행 방식을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께서 가장 까다로운 내용 중에 하나이실 것 같아요. 자, MBB가 있고 MBS 두 가지로 나눠요. 광의의 MBS고 합치면 이거는 순수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MBB라는 것은 제가 돈 빌리고 싶어요, 은행에.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죠. 그럼 집 담보 대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과 같아요. 다만 여기서 담보를 맡기는 것은 주택저당 채권 모기지예요. 내가 돈 빌려준 게 있어. 그 돈 빌려준 거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채권 좀 사봐. 그래서 더 자금을 조합하는 거고, 요거는 좀 성격이 다르죠. 예,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MBB는 발행기간 신용으로 발행하는 채권이고, 그러니까 소유권, 주택저당 채권은 당연히 발행기관이 갖고 있고, 그런 발행기관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는 차입자가 있고,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택금융공사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공사에서는 MBS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자, MBB는요. 여기서 사들인 모기지 있잖아요. 주택저당채권. 이거를 소유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입자가 여기서 원리금 조기상환하면 그 위험은 당연히 공사가 지는 거고, 원리금 수취권, 차입자가 원리금을 내게 되는 것도 공사가 갖게 되는 거고, 투자자는 MBS나 MBB를 발행하는 거죠. 투자자는 그냥 여기서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약정된 이자. 그래서 여기에 원리금 흐름이 여기까지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MBB는. MBS와 달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과담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뭐 조기상환 있고 막 그러면 이자 줄 거 없잖아. 그러니까 초과담보라는 것은 2,500억을 이게 실제 발행한 사례인데요. 기초자산이 3,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초과담보가 572억이 되는 거죠. 담보를 더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2년짜리, 3년짜리고 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MPTS는 이제 얘하고 달라요. MBB하고 소유권을 아예 투자자한테 넘겨버린가. 원리금이 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투자자에게 원리금이. 아까하고 달라요. MBB하고. 그래서 원리금이 다 넘어가고 저당 채권의 소유자도 투자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형증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든지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다 넘어가는 거다. 투자자에게 여기 있네요. 초과담보 필요 없어요. 그냥 투자자한테 다 떠넘기는 거니까. 발행기관은 그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체액을 송금 관리만 하는 거다. 자, MPTB는 이제 MBB하고 MPTS하고 성격을 혼합했어요. 이게 다 극단적이니까 두 가지를 합쳤다. 그래서 MPTB입니다. MPTB. 그러면 MPTB는 기본적으로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 거예요. 공사가. 소유권이 갖고 있고 이거 여기다 팔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갖고 있으면서 원리금만 이쪽으로 이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이나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자자는 표면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뭐 하여튼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 투자자에게 이제 이체되는 거 수수료 왕창 떼고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MPTB의 일종이 CMO가 있어요. CMO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초자산이 만기가 20년인데 20년짜리 여기다 발행해 놓으면 MPTS처럼 너무 길잖아 이거. 쪼개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제가 잘랐지만 1년, 3년, 5년, 7년, 뭐 10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쭉 있다는 거죠. 트렌치가. 이 트렌치가 이게 1, 2, 3이 빠졌죠. 1년, 3년, 5년. 그래서 4, 5, 6, 7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가져서 위험을 분산하고. 그러니까 이건 MPTB하고 같으니까 발행기관 소유권이 있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있다. 같은 거예요. 콜방어가 가능하고. 콜방어라는 건 가령 20년짜리를 샀으면 5년 동안은 자,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해버리면 줄 돈이 없잖아요. 여기 이 이자를 줘야 되는데 5년 동안 내가 줄게. 콜옵션 행사를 좀 자제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콜방어라고 한다. 부분 콜방어.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험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MBB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M발발 다 발행기관이에요. 그리고 MP2S 이렇게 읽으시고 다 투자자예요. 투자자에게 다 넘긴다 그랬죠. 콜방어 당연히 불가능해요. 조기상환 위험 그대로 지는 거예요. 이건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부분 콜방은 아까 보셨던 대로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MPTB는 여기 발행기관 넘어갔고 투자자한테 원리금 수취권 넘어간 거하고 채권 끝에 B자가 들어간 건 소유권이 다 발행기관에 있는 거예요. 얘도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10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MBS 관한 설명 중 그 내용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지분형 MBS 유형에는 MBB가 있다. 이거 틀렸죠? 이거는 채권형입니다. 이건 순수한 채권이에요, MBB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1번부터 답입니다. 2번, 국내 MBS 발행의 주요 근거 법률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한국주택금융사법 세 가지가 있고 3번, 후순위 구조로 MBS를 발행하는 것은 선순위 MBS 신형 부강이 주된 목적이다 했는데 이게 실제 시험에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 선순위, 후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이 후순위는 주로 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 건데 이런 거죠. 너는 제일 늦게 줄 거야 하면 얘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이자 막 조기상환 막 들어와서 이자줄 재원이 떨어졌을 때 안 줄 애들이 생긴다는 거는 내가 먼저 선순위 애들이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4번 MBS는 채권 구조가 복잡하고 현금 흐름이 불확실해서 발행 비용이 큰 편인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보세요. 5번 주택저당 채권 만기와 대응되도록 통상적으로 장기로 발행된다. 자, 11번은 이 표예요. 이 표가 이제 횡축과 종축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MPTS는 다 투투투니까 니은은 투자자고 리을은 콜방어 불가능한 거고 MBB 종으로 보고 있어요. MBB는 다 발발발이니까 발행자 기억은. 그리고 CMO는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으니까 발행기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죠. 보면은 이게 MPTS는 투투투 투자자, 이건 불가능. MBB는 다 발발발 발행기관, 그렇죠? MPTB는 CMO와 같은 거니까 발행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을 보시면 주택저당증권 MBS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어요. 1번 MBB는 만기가 비교적 짧아요. 아까 보셨죠. 2년, 3년 회사채와 가장 가까운 형태의 채권입니다. 소유권은 발행기관. 2번 MPTS는 발행기간이 장기 아까 그대로 투자자한테 넘기니까 뭐 20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소유권은 투자자가 갖고 있고 3번 MPTB는 MBB와 MPTS의 성격이 혼합됐다. 소유권은 발행기관이었고 4번 CMO에서 1번 트렌치는 변동금리로 28번은 고정금리로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다 이거죠. 5번 발행기관의 대차 대조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MBS는 MPTB와 MBB가 있다. 지금 MPTB와 MBB는요.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을 발행하면 가령 100억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돈이 들어와요. 돈이. 이 100억이 내 돈입니까? 갚아야 될 돈이죠. 이걸 부채라고 해요. 부채로 계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PTS는 팔아버리니까 부채가 아니지만 지분을 넘겨버렸잖아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으면서 소유권을 주택금융사가 갖고 있으면서 담보로 해서 돈만 빌렸잖아요. 빌린 돈은 부채로 계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부채로 계상되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건 MPTS입니다. 그죠? 지분이정증권.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문제 12번까지 봤는데 이게 12번이 아니라 문제 13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리츠까지 해서 여기 남은 거하고 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